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4월 2일 실시된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그냥 책형 가형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열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보실까요? 어떤 국가의 2022년 고용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실업률을 구하면, 여러분 실업률 구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쓰셔야죠.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분의 실업자 수가 어떻게 되니? 물론 곱하기 100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퍼센트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있으면 거기서 15세 미만 인구는 뺍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빼요. 그 다음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15세 미만은 빼고 이상 인구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경할 인구 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거기 보시면 취업자 수가 153만 명입니다. 153이라 쓸게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실업자 수가 27만 명, 27 이렇게 됐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50만 명인데 50만 명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실망 실업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망 실업자 수 이렇게 하니까 실망한 실업자 해가지고 실업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경할 인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실망 실업자 수 20만 명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위에 나와 있는 식대로 실업률을 계산하시게 되면은 취업자 수 153만 명, 27만 명, 그 다음에 여기가 27만 명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리하시면 되겠죠. 180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180분의 27 요거 약분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게 또 안 된단 말입니다. 잘. 그래서 39, 27 그래서 36, 18 그 다음 또 계속 계산해야죠. 3, 3, 9, 3, 2, 6, 20분의 3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퍼센트 100으로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20을 100으로 만들게 되면 5번 5를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100분의 5, 3, 15 이렇게 해서 100%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15%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 뭐 기본적인 건데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가난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화폐 보유자들은 가난합니다. 실물 자산의 보유자들은 유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화폐 보유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누가 또 손해를 봅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을 보고요.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채권자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어떻게 보면 저축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손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또 뭐 난이도는 뭐 하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불리하다니까요.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2번. 자,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은 여기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접목된 거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이 경기 침체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여기 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 네,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 상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지면 그러니까 실제 물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 과소기대 아니겠습니까? 과소기대. 과소기대. 여기서는 이제 과소기대를 통해서 뭐 AS가 상방이동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뭐 하방이동 그런 것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유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나는 10%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20% 물가가 상승한 거야. 그래서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냥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기대와 관련된 것보다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한 거니까 예측한 거예요. 예측 못한 거예요. 예측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측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고된다. 이 제고된다는 표현이 애매할 수는 있겠는데 불확실성이나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 미래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단기 계약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뭐 난이도 높진 않았고요. 가벼운 개념 문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어느 기업의 비용 함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자, 생산량이 10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 비용과 관련한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총 가변 비용 더하기 총 고정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총 가변 비용은 2Q 제곱입니다. 2Q의 제곱 플러스 600. 이게 이제 총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를요 우리가 평균 비용으로 만듭니다. A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VC 더하기 AFC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각각에 대해서 Q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Q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Q 더하기 요거 600을 Q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600을 Q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요 각각의 평균 비용하고 평균 가변 비용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Q가 얼마일 때? Q가 10일 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Q가 10일 때. 자, 그럼 이 10을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대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C는 자, 여기 10을 집어넣으면 2에다가 10, 20이네. 여기다 1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600, 60이네. 그러면 20 더하기 60은 8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평균 비용은 80. 단기 가변 비용입니까? 아, 40이 아니네. 틀렸네. 여기서 그냥 끝났습니다. 20 이렇게 보셔야죠. 이해 가시죠? 자, 한계 비용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한계 비용, 한계 고정 비용. 언제나 한계 고정 비용은 우리가 미분하면 빵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위에다 할까요? 자, MC 요거는 MVC 더하기 MFC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미분하면 4Q 더하기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Q가 10일 때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MVC는 10을 집어넣으면 40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답은 요거 3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난이도는 그냥 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은 일주일에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자, 소득이 이만큼 증가해서 소득을 M이라 할까요? 네, 100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햄버거에 대한 지출액인데 300에서 310원으로 증가했다. 사실 여기서는 햄버거의 지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P 곱하기 Q 이렇게 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지출 금액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사실은 지출 금액은 여기 있는 것처럼 1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햄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햄버거의 가격은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난이도를 높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예산선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햄버거 가격, 햄버거에 대한 소비량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있을 거야. YJ 가격, YJ에 대한 소비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건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얘는 고정돼 있어. 가격은 고정돼 있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햄버거에 대한 지출액이 이렇게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여기 나와 있는 햄버거가 아닌 다른 재화에도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머릿속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기 가격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소득 탄력성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격이 변함없으니까 이 Q가 증가한 게 바로 우리는 햄버거에 대해서 지출한 그 수요량이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자, 그러면 소득 M에서 얘가 얼마나 변했니? 여기 Q 햄버거에서 이 지출액인데 그냥 델타 Q 햄버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뭐냐면 총 지출액은 가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살짝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햄버거에 지출하는 금액을 우리가 뭐라 그래? T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선 살짝 하나 말씀드리면 햄버거에 지출하는 금액은 조금 TE는 P 곱하기 Q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햄버거에 대한 지출액은 P 곱하기 Q 햄버거에 대한 가격 햄버거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햄버거에 대한 소비량 그 다음에 햄버거에 대한 Q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우리 다른 햄버거의 가격은 일정하니까 얘가 빵이라고 얘가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냥 여기 지출액의 증가 크기는 그냥 햄버거의 소비량의 변화율 그거랑 똑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햄버거의 원래 가격이 얼마입니까? 소득이 먼저 볼게요. 1,000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00원, 100 이렇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햄버거의 지출액은 저기 300에서 310 이렇게 변한 거니까 300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10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지워져서 3분의 1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1보다 작단 말이야. 0보다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제이면서 1보다는 작으니까 필수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짝 이게 그나마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걸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이것도 계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셨죠? 그냥 요 정도 소득 탄력성 가지고 필수제냐, 사치제냐,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1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되면은 탄력적이고 작으면 소득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죠.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자, K라는 재화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수요 함수입니다. 이게 하점자 K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 뭐 거시에서 우리 투자와 관련한 자본에 대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K라는 재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K라는 재화의 가격이 10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편법 공식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자, 우선 여기에다가 우리가 Q, K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P, K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수요 곡선이잖아. 이거. 자, 절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 절편을 찾으면 자, PK가 제로면 Q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 이렇게 될 거고 됐죠? QK가 제로면 PK는 여기 50 이렇게 될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PK가 지금 여기 얼마야?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A점에서. 이거 원래 오리지널 정석으로 하려면 직접 미분하고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모자 해가지고 자, 어떻게 돼? 이게 40 길이가 여기 분자는 10 알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고 그냥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경제가 침체된 상태인데 물가가 하락하는 상태를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여기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여기가 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는 게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승할 때 빠르게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감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순간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요게 사실은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디플레 요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플레이션처럼 물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물가 증가율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P는 증가하지만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걸 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P분의 델타 파이가 하락한다. 요거요. 이건 물가 수준 자체가 하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통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거 자체가 하락하는 요 상황을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우리가 집값도 마찬가지야.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이게 증가 속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난이도 한 중 정도 되는데요. 소비가 지연됨에 따라 그렇잖아. 물가가 하락하니까 내가 당장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나중으로 미루는 거야. 왜냐면 앞으로 물가가 지금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사려고 하는 상품이 더 싸지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비가 지연되니까 소비 감소야.
그럼 당연히 GDP는 총수요 감소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다음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부가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3번. 자,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소비를 더 크게 위축.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자, 전월 물가 상승률이 10%에서 금월 1%로 하락했다면 디플레이션, 네, 살짝 이게 좀 그래서 애매하긴 해.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잖아. 이게 하락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념에 가까운 얘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같이 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요. 또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어떤 상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와 독점 시장에서 그러네. 자, 완전 경쟁 시장과 여기 독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의 차이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데드웨이 로스 아니겠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독점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 사회적 후생 손실, 사중 손실, 자중 손실의 삼각형 크기를 구하세요. 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값들을 한번 살짝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MR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돼야 되고요. MC는 2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P값 100-2Q 이렇게 돼 있습니다. P는 100-2Q 이렇게 돼 있고 얘는 MR입니다. MR은 100-4Q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MC는 20 이렇게 되는 거 네,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MR = MC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 잘 안 만났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점이 이제 균형점이고, 여기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이야. 여기가 독, 여기는 완전 경쟁,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20이고 완전 경쟁 때 이건 어떻게 됩니까? P와 MC가 같아질 때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이죠. 얘와 얘가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100-2Q는 20 이렇게 되니까 2Q는 80 이렇게 됩니다. 80은 2Q. 자, Q는 40. 여기 완전 경쟁을 지금 하고 있죠. 4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40. 독점일 때는 완전 경쟁 시장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20. 직접 계산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MR하고 MC가 같을 때라고 하면은 이게 기울기가 2배 가팔라지니까 딱 절반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20을 여기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 4입 여기 4입 2는 4 해가지고 여기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 그렇죠. 요거잖아,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데드웨이 로스 크기가 되고 2분의 1 곱하기 이 높이가 얼마야? 20에서 60을 빼니까 40 곱하기 20에서 40 사이니까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워지면 20 곱하기 20이니까 4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4번 4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의 경제 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가번 볼까요?
경기를 활성시키고자 사회간접 자본 분야의 정부 지출을 크게, 이 사회간접 분야 SOC에 관련된 거잖아. 이게 정부 지출, 우리가 공공재를 생산하게 되는 거와 정부 부문의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IS 우측이동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AD가 우측이동,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번에 대한 얘기는 여기 보시면 물가를 하락하게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거 AD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ADAS 물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Y고 여기 P잖아. 그럼 여기가 AS, 여기가 AD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AD가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되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물가 하락 아니라 상승. 자, 나번 볼게요.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거요,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AS가 상방 이동하면 어떻게 돼? AS가 상방 이동하면, 그쵸?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나는 실질 GDP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AS가 상방이니까 실질 GDP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답은 볼까요? 자,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서 경기 전망이 밝아지게 되자 기업들은 투자를 대규모로 증가시켰습니다. 이거 AD가 우측 이동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물가를 상승시킨다. 맞습니다. 예, 답이 3번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가는 AD를 이동시키는 요인이지 AS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 쉬운 문제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성장회계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측면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값을 정리해 줬습니다. 친절하게.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뭘 물어봤냐면 경제 성장률, 노동 증가율,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각각 5, 5, 1. 경제 성장률이 얼마? 5%요. 얘가 5%야. 5%. 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노동 증가율이 5%입니다. 얘가 5%입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이 1%입니다. 얘가 1%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 했습니까? 자본의 기여도야.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 보시면 뭘 물어봤냐면 자본의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본의 기여도가 뭐예요?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잖아. 혹시나 헷갈릴까 봐.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이라고 또 하기엔 그렇지. 이게 바로 자본의 기여도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저 위에 나와 있는 성장회계식을 정리를 다시 하면 알파가 이 K 앞에 붙어 있는 게 0.4니까 알파가 0.4가 돼요. 그래서 알파가 0.4고요. 1-알파는 0.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5% 더하기, 아이고, 여기 5%는 이렇게 되는 거죠. 5%는 자, 1% 더하기 이 자본의 기여도야. 이게 이제 알파가 얼마야? 알파가 0.4야. 0.4 K분의 델타 K 더하기 요거 0.6 그 다음 얘 얼마야? 5% 이렇게 됩니다. 5%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얼마야?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3%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1%지 뭐 1%. 그러니까 1이고 3이니까 1%. 근데 이게 이제 착각하신 분들은 이제 왜 난이도 상으로 저는 배치했냐면 요거를 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단 말이야. 요거 자본의 증가율 해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 답이 여기 막 없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쫙쫙쫙 정리해서 하면은
그렇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의 기여도이기 때문에 요거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 해서 답은 3번. 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알파 값을 구하세요. 또는 여기 나와 있는 K분의 델타 K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뭐 이번에도 뭐 오히려 더 쉬운 거야. 근데 그냥 거기에만 익숙하다 보면 K분의 델타 K를 막 구하다가 자본의 증가율이니까. 근데 문제는 자본의 기여도잖아. 여기 또 정보를 줬잖아.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개방 후에 어느 나라의 X제에 대한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X제의 국내 가격이 P0였었는데 정부가 수입 관세를 부과해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 국내 시장의 도메스틱 가격이고 국제 시장의 가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메스틱 가격이 이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수입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 가격이, 국제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국제 시장 가격에다가 뭐 T만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수요가 어떻게 했냐면 수입의 크기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수입의 크기가 요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죠. C가 뭐야, C가? 관세 수입. B와 D가 뭐야? 그치,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부가 전, before와 관세부가 후, after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소비자 잉여는, 자,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ABCD만큼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 A만큼이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 부과로 인한 효과 한번 볼게요. 정부의 잉여라고 할게요. 관세 수입이 이제 정부의 잉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C만큼이 정부가 세금을 때려서 얻게 되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C,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쭉 계산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요, 전체적인 총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서메이션, 합은 AA, CC 지워지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해가지고 요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도 이제 쉬운 게 뭐냐면 난이도는 하로 볼 수 있는데, 일반의 관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A만큼 증가한다 그래야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 물량이 줄어들게 되잖아.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자들은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증가한다 이래야죠. 이게 틀렸네. 2번, 관세 부과 후 경제 전체 후생은 여기 나와 있는 B와 D만큼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C만큼의 관세 수입을 얻게 되고 소비자 잉여는 A, B, C, D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요,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네. 공공재는 어떻게 됩니까?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이게 다툼이 없습니다. 네, 다툼이 없는 상태. 요게 바로 비경합성이다. 혼잡하지 않은 상태죠. 비배제성은 배제를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이제 무임승차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임승차 문제가 요거와 관련돼 있고요. 자,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게 플러스,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게 가격 부과가 어떻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빵이기 때문에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공공재 관련해서는요,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요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여기 보시면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떼서 우리가 이게 수직의 합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공공재와 관련한 수직의 합의 그 특성들이 여기 반영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직의 합이라는 것은 계산할 때 필요 정리해서 다 더해가지고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되겠어요. 자, 12번 문제는 XJ에 대한 수요가 언제 증가합니까? 이렇게, 이거 난이도 하네. 여러분, XJ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J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Y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Y의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 근데 X와 Y가 보완제 관계니까 X의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뭐 커피와 프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너무 옛날 사례인가?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와 토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컴퓨터 같은 거 구입할 때 부담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부담이 줄어드니까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XJ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XJ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대체재면 Y재가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은 감소하잖아. 이해 가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XJ가 정상재고 소비자 소득이 감소했어. 여러분, 소득이 감소했는데 정상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죠. 그러니까 디맨드 곡선이 이때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소득이 증가했어. 근데 열등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디맨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죠.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요걸 제가 난이도 상으로 했는데 글쎄요, 이게 좀 문제가 그래. 이게 현재 국제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 폭등했는데 이때 정부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줬죠. 휘발유 시장의 변화로 오른 것은 소비자는 휘발유와 음식에만 자신의 소득을 지출하고 휘발유와 음식은 모두 정상제이며 교통, 에너지, 환경세 세율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아니, 그래서 사실 이거 문제 보면 답은 휘발유 소비량은 변함없다, 감소한다, 그리고 수량과 휘발유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휘발유에 대한 거래량, 휘발유에 대한 가격, 그래서 수요 공급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와 관련된 것인데 살짝 이게 애매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휘발유의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유가 급등으로 폭등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는데 정부가 여기다 세율을 인하하면 또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나? 그럼 얼마나 이동할지, 어느 게 클지 뭐 그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변함없다, 감소한다, 이것도 아니고 가격도 애매하고. 네, 이게 사실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무슨 소비자 개인의 휘발유와 음식만 있으니까 예산 제약식 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늘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객관식이 여러 가지 출제자의 의중을 봐야 되는데 출제자는 난이도를 높이려고 여기서 높이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폭등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다.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야지 이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지가 없으면 문제가 저 휘발유 가격이 유가 급등으로 폭등한 것부터 스토리를 가져오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휘발유 가격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우측이동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이렇게 할까요?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우측이동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량은 증가한다 해야 되니까 이래야지 이제 한 문제 요게 나오게 되는 거, 하나 선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4번으로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럼 사실 여기서 이때 이거 해가지고 이 문제는 다 이거는 빼버려야지 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려니 해서 우리가 뭐 이의신청할 수도 있겠지만은 살짝 먼저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정답을 맞춰서 그냥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기 선지를 통해 가지고 조합을 해서 빨리빨리 판단하는 것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한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완전 경제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때 실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실업은 존재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존재합니다. 이해 가시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일치한다. 그렇지, 이게 바로 완전 고용 상태 하에서의 실업률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빵은 아닙니다. 0보다 크게 되는 거고요. 자, 실업자는 실망 실업자들로만, 아니요, 이거는 실망 실업자는 비경활 인구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발적 실업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개념 물어보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자연 실업률을 나이로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을 때의 실업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볼까요? 자, 다음에 15번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나라의 감자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했다. 여러분, 가격이 하락했으면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소비량이 감소했대. 기펜제 아니겠습니까? 예, 기펜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펜제에 대해서는요,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특성을 알아두셔야 되잖아. 어떤 게 기펜제의 특성입니까? 열등제에 속해야 돼.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소득효과라는 삐딱선이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감자는 기펜제다. 맞고요. 틀린 거 찾는 거야. 대체 효과에 의해서 우리 여러분, 대체 효과는 어떻게 돼?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다시 할게요. 감자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대체 효과는 감자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한다니까요. 이렇게. 자, 소득 효과는요. 감자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스몰 m이라 쓸까? 실질 소득이 증가해. 자,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게 열등제란 말이지. 위에 열등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가 열등제이기 때문에 감자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이 소득 효과가 큰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자의 소비량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감자의 소비량 증가한다. 맞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감자 소비량은 감소한다. 맞습니다. 4번. 감자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효과의 경우 소득 효과의 절대값이 대체 효과의 절대값보다 아니요,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소득 효과 이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 효과 삐딱 효과라고 그랬죠. 삐딱. 여기 나와 있는 삐딱선이의 효과가 대체 효과가 무슨 효과? 상식에 통하는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통하는 효과보다 삐딱선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되면 이렇게 기펜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우리 국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채의 수익률 곡선이라. 우리 기본 강의 거기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국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익률 곡선과 얘기를 많이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번 만기의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플러스 관계 아니고 그냥 살짝 보시면 만기 수익률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개념이지만 이자율과 같게 그냥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자율과 국채 가격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번에 살짝 체크를 해 두시고요.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라고 하면은요. 유동성을 감안해 가지고요. 단기가 유동성이 높잖아. 장기는 어떻게 돼? 돈을 우리가 장기 채권을 구입하게 되면 뭐 10년, 30년 동안 꾹 묵혀둬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성의 위험, 나중에 장기에 되면 내가 그 돈을 빼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단기 채권을 당연히 더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입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정부의 국채 발행은 이 국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드를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발행. 그럼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돼?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지. 그래서 재원을 조달하는 거야, 정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거두게 되잖아? 그럼 세금을 거두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 경우에 국채를 발행해서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재난 같은 상황이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 조달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네, 여기 나와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게 바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재원 조달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뭐 2번 해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7번 우리 탄력성과 관련한 조세 부담인데요.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종량세를 부과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 부담이 소비자가 누가 언제 소비자가 부담이 가장 언제 커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소비자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될까요? 소비자가 힘이 약할 때잖아. 그래서 소비자가 힘이 약하고 생산자가 힘이 세 이렇게 보셔야죠. 생산자가 힘이 센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 힘이 소비자가 약해? 탄력성이 클수록 힘이 센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힘이 약하고 이거는 탄력성이 작을수록 힘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생산자는 힘이 세. 생산자의 탄력성은 큰 경우에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개 상대적으로 누가 힘이 훨씬 더 세고 약하냐 보면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 힘이 약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에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볼까요? 자, 다음 1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생산하던 경제 균형이 어떤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서 A에서 B로 갔대. 자, A에서 B로 갔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소득이 줄어들었어.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 어떻게 됩니까? 우선 1번부터 볼까요? 요거 눈에 띄네. A에서 B로 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거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한 것이죠. 1번. A에서 B로 이동을 야기했던 충격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포함된다. 맞는 얘기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 등의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 A에서 B가 됐잖아. B 상황은 경기가 침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침체가 돼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꿀꿀한 거잖아. 실업이 만연된다고. 실업이 증가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쵸? 임금이 하락합니다.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은, 네. 경제는 C의 장기균형, 아니요. A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C가 아니라. 그래서 A로 되돌아간다. 이 3번이 틀렸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4번 볼까요? 정부는 이자율 인하나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해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 정부가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이자율을 인하해주거나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해서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C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19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오, 이게 뭐 막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정신없어. 별거 아니야. 그냥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소비자 물가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타낸, 네, 요걸 나타낸 값인데, 얘가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P분의 델타 P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P가 110, 여러 가지 물가 지수 중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1.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퍼센트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네,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갑은 작년 4월에 연금리가 2%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실질금리 구하세요. 이거 피셔 가설 아니겠습니까? 피셔 가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 얘가 기대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가율로 표현을 해서 얘를 파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2%야. 명목금리가. 요거 기대물가 상승률이 얼마야? 여기 보시면 여기 1% 요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난이도 하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피셔 가설을 알아야 되고 물가 상승률 계산해야 되는, 그리고 시험장 가면 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에 A국은 오랜 기간 동안 B국에 대해서,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B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 축소 요청을 받고 있다. A국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A국이 우리나라, B국이 미국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막 수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역수지가 흑자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B국이 뭐라 그런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너네 무역수지 흑자를 좀 이렇게 축소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제 B국이 수출을 좀 증대해야겠죠. 증가하거나, 그럼 B국이 또 어떻게 하면 돼? A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서 A국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1번 B국은 A국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맞죠? 다음에 2번 A국은 B국에 대해서, 그쵸? 수출을 얘가 증가하려면 여기 A국은 관세를 인하하게 되고요. 무역 장벽을 낮추게 되고, B국은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를 인상해서 무역 장벽을 높이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 A국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B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수입을 당연히 다변화를 통해서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한테 더 늘리게 되면 B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자를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국은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B국으로의 어떤 수출, 그러니까 A국 입장에서는
B국에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B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야, 너네 국제수지, 무역수지, 흑자가 되는 건데, 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두 나라 간에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꼭 미국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 러시아,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B국과의, 별로 무역 마찰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피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문제보다는 약간 우리가 봤던 경제학의 이론을 현실에 약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 체크해 주시면서 언제나 시험에 가까이 갔을 때는 전범위를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역시 요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출제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파편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볼 지방직이라든가 7급 이런 경우는 골고루, 또 지방직은 또 국가직과 또 다른 문제가 또 많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열심히 이렇게 기출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